안녕하세요.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로 시작하는 풀스택 강의를 맡게 된 데브파트 코어 멤버 김서연입니다. 이번 강의는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이어베이스 오센티케이션 연동을 통해 로고에 있는 기능을 구현해 볼 생각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준비를 할 예정인데 이번 만들 프로젝트는 이렇게 화면이 총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화면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기능이고, 로그인을 할 경우 버킷리스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첫 번째 화면 기능에 대해서 구현을 해볼 생각이고,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기능을 구현할 거기 때문에 이 화면에 대한 코드는 이 블로그에 작성을 미리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복사하셔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 main.dat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현재 기능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 로그인을 눌렀을 때 이 버킷리스트 화면이 들어가지고 로그아웃을 눌렀을 때 나가지는 이 2가지의 기능만 있습니다. 그럼 파이어베이스를 먼저 이해해 볼 텐데,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에서 관리하고 있고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능을 갖춘 개발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iOS뿐만 아니라 웹이란 유니티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 있는 이미지는 실제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인데, 저희는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랑 오센티케이션 이 2 서비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서버를 구축하려면 보통 직접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구매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면 이 과정을 스킵하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기능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용하는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데 일정 사용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텐데, 파이어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 계정이 준비되신 분들은 이 링크를 들어가서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먼저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이제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저희가 실습을 진행할 버킷리스트라고 작성해 주시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이제 다음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내 앱을 유저가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내 앱에 충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통계를 보여주는 어떤 툴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고 계정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Default Account for Firebase를 눌러주시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이게 프로젝트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계속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도 이용 가능하시고 앱을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웹 또는 유니티 프로젝트를 등록하실 수 있고, 저희는 안드로이드랑 iOS 프로젝트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안드로이드 버튼을 눌러
안드로이드 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 패키지 이름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들어가셔서 안드로이드를 들어가시고 앱을 들어가시면 build.gradle이 있어요. 여기서 내려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라고 있는데 이거를 복사하셔서 패키지 이름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 앱 닉네임은 버킷리스트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참고로 이 패키지 이름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앱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구글 서비스 제이슨 파일을 다운로드 하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다운로드 해주시고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들어오셔서 이 파일을 안드로이드 앱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바로 밑에 있는 build.grade과 앱이라는 폴더 밑에 구글 서비스 제이슨 파일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의 이름은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되고 이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파이어베이스랑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콘솔로 들어오셔서 다음을 눌러주시고 이제 파이어베이스 SDK를 추가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구글 서비스 그레이드 플러그인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레이들의 settings.gradle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플러그인에 아까 그 코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 1번이 완료된 거고 내려오시면 2번에는 이거를 추가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래 거는 안 해도 되고 저희는 이 가운데만 하면 됩니다. 이 아래는 저희가 나중에 패키지로 파이어베이스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돼서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앱에 있는 build.gradle에 들어가셔서 플러그인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앱 등록 과정이 모두 완료된 거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콘솔로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앱 등록이 완료되지만 이후 파이어스토어 사용 시 필요한 설정을 몇 가지 미리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들어오시면 이 앱 수준의 build.gradle의 min SDK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flutter.min SDK 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23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안 바꿔주면 이렇게 오류가 뜨게 되는데 이 min SDK가 뭐냐면 내가 지원하려는 버전이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라는 그 버전을 명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16이나 19로 되어 있을 텐데 저희는 23으로 바꿔줬고 만약에 바꿔주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버전을 올려달라는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멀티덱스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파이어스토어가 함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전체 사용하는 함수의 개수가 65,536개가 넘는 경우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러를 멀티덱스라는 걸 설정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설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들어오셔서 앱의 빌드.grad를 그래드를 들어오신 다음에 이 아래 멀티덱스 인 enabled true를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셔서 아래 dependencies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iOS 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OS 앱은 맥OS에서만 가능하므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순 없지만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드로이드와 비슷하게 앱 추가를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이 iOS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와 비슷하게 애플 번들 아이디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폴더 iOS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오픈인 엑스코드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엑스코드가 열리면 좌측에 러너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중앙에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복사해 주세요. 이 부분이 애플 번들 아이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해 주시고 똑같이 앱 닉네임 설정해 주시고 앱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안드로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파일을 다운로드 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걸 다운로드 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러너 밑에 이거를 둬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 Copy Files to Destination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Finish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모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콘솔로 이동 버튼을 눌러 앱 등록을 완료해 주시고 엑스코드까지 종료시켜 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제 패키지 설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패키지 목록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코어는 파이어베이스 사용을 위한 필수 패키지이고 파이어베이스 OS는 파이어베이스 로그인 패키지,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는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프로바이더는 상태 관리 패키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터미널이 있는데 터미널에 이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패키지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스펙 야몰 파일에 들어오시면 이 파이어베이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맥 쓰시는 분들도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먼저 맥 쓰시는 분들은 iOS 들어오시면
이 코드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플랫폼 iOS 버전을 13.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 아래 코드에 이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혹시라도 에러가 발생을 할 경우에 터미널에 이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세요. 그러면 iOS도 이렇게 패키지 설치가 끝이 났고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에뮬레이터를 종료한 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전체 설정은 완료했고 지금 열심히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어베이스 사용 준비를 해볼 텐데 먼저 main.dot에 이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삭제해 주시고 여기에 코드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코드를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에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포트를 안 시켜줘서 에러가 생겼기 때문에 임포트 파이어베이스 코어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코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파이어베이스 이니셜라이즈 앱 이 코드를 제가 실행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한 다음부터 파이어베이스 관련된 로그인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련 서비스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assign이라는 키워드는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await를 통해서 비동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로그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하고 소셜 로그인으로도 가능한데 저희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로그인 기능을 직접 구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저의 정보를 저장해둘 데이터베이스 준비, 유효한 이메일인지 확인하기 위한 이메일 인증번호 발송 기능,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를 위한 임시 비밀번호 발급 기능, 이메일 중복 확인 기능 등등 이러한 기능을 원래 직접 다 구현해야 되지만 다소 복잡한 기능들이 이미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에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파이어베이스 어스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파이어베이스 콘솔 창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주고 옆에 보시면 빌드를 열어주시면 어센티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이 어센티케이션을 눌러주신 다음에 로그인 방법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사용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어스 사용할 준비가 끝났으니 이 상태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들어오셔서 이 폴더에 우클릭을 하셔서 뉴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버스 서비스 .dot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여기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 C 하셔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저희가 워스 서비스를 만들 때 구현해야 할 함수가 총 4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current user, 현재 유저를 조회하는 함수고, signup은 회원가입, sign인은 로그인, signout은 로그아웃, 이 4개의 함수에 대해서 구현을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코드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current user입니다.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유저를 조회하는 함수이고요. 만약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너를 반환하기 때문에 여기 유저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유저는 파이어베이스 OS가 구현한 유저 클래스고 이 사용법은 나중에 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회원가입인 함수인 사인업 함수가 있고 로그인 함수인 사인인 함수, 로그아웃 함수인 사인아웃 함수가 있습니다. 사인업과 사인은 이렇게 네임드 파라미터를 전달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름 지정 매개 변수입니다. 여기 이렇게 앞에 required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이 4가지 파라미터 모두 필수로 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문자열을 받는 이메일과 비밀번호, 그리고 함수를 전달받는 onSuccess, onError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onError는 onSuccess와 다르게 스트링 에러가 써져 있는데 이 함수는 함수 중에서도 이제 문자열 입력 파라미터를 하나 더 받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함수 정의를 다 해준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이 어스 서비스를 프로바이더를 이용해 위젯트리 상단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셔서 이번에는 main.dat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8번째 줄에 run앱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지워주시고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여기 이제 빨간 줄이 뜨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프로바이더가 임포트가 안 돼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오른쪽 누르시면 임포트 할 수 있게 뜨는데 임포트 해주시고 이 OS 서비스라는 것도 지금 현재 파일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포트가 안 돼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임포트 시켜줍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어스 서비스를 프로바이더를 이용해 위젯트리 상단에 붙였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 어스 서비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change notifier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더를 등록할 때도 이 change notifier를 먼저 써주셔야 되고 이렇게 저희가 위젯트리 꼭대기에 붙인 이유는 아래 하위 위젯에서 언제든지 이 어스 서비스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한번 리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서 앱을 처음부터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페이지에서 어스 서비스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젯3 꼭대기에 붙인 어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컨슈머를 이용해서 코드를 감싸줄 건데 이 컨슈머로 감싸는 이유는 어스 서비스에서 로그인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그때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컨슈머의 주요 역할은 특정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해당 UI 위젯을 다시 빌드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컨슈머는 상태 변경 감지, 재사용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만 해당 UI 위젯을 다시 빌드하고 앱 전체를 리빌드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 위젯 트리에서 상태를 읽고 UI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dat 파일에 들어와 주시고 여기 48번째 줄 보시면 스캐폴드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 전구 모양이 떠요. 전구 모양을 클릭하셔서 랩 위드 빌더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워준 다음에 컨슈머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이 컨슈머는 파라미터가 총 3개가 있어요. 컨텍스트랑 서비스, 차일드 이렇게 3개를 적어줄게요. 그리고 아래에 내려보시면 컨슈머 위에 괄호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콤마까지 작성을 해주면 줄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로그인 페이지를 컨슈머로 통해서 감싸 주었습니다. 저희가 어스 서비스에서 지금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노티파이 리스너를 호출해주면 컨슈머의 빌더 부분이 새로 고침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스 서비스를 준비했고 로그인 페이지 컨슈머로 구독하는 것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실행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구현해야 할 로직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가져오고 오스 서비스의 사인업 함수로 전달합니다. 보통 기능을 구현할 때 기능의 시작 지점인 트리거부터 찾으면 좋습니다. 회원가입 기능도 트리거를 한번 찾아보자면 여기 onPressed 함수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오스 서비스의 사인업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 프린트 사인업을 지우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살펴보면 먼저 오스 서비스의 사인업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값은 위에 올려보시면 텍스트 필드로 이미 정의를 먼저 해두었는데 이메일과 비밀번호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컨트롤러로 지정을 했습니다.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들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고 이 에디팅 컨트롤러가 이 텍스트 필드와 연결된 경우에는 현재 입력된 값들을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현재 전달하고 있고 성공했을 때는 회원가입 성공, 실패했을 때는 회원가입 실패라는 간단한 로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받았을 때 항상 값이 올바른지 확인을 해야 하는 유효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즉, 올바르게 값을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코드도 복사해 주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들어오셔서 오스 서비스 다트를 눌러주시고 이 회원가입 다음 여기 코드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미 이 코드는 붙여넣기가 되어 있어서 따로 안 해주겠습니다. 이 코드를 살펴보면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이 화면에도 문구가 떠야 되기 때문에 이 스낵바를 이용해서 코드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main.dat에 들어가시면 107번의 에러 발생 이 문구 대신에 스낵바 위젯을 이용해서 이 아래 하단에 회원가입이 실패했다라는 문구가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성공한 코드도 스낵바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기 위해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메일과 비밀번호 유효성 검사도 다 끝났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 OS 패키지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파이어OS 패키지 사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코드는 트라이온 캐치문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트라이 안쪽에서는 파이어베이스 OS 서버로 회원가입을 요청하고 요청했을 때 결과는 총 3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가입을 성공했을 때, 두 번째는 이메일 중복이나 이메일을 잘못 입력해서 회원가입을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는 서버와 통신을 실패했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각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이 트라이온 캐치문입니다. 이 try는 말 그대로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요청의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성공할 경우에는 이 바로 다음 줄인 회원가입 성공이 실행되고 로직 종료. 두 번째는 실패할 때는 이 캐치 문 안에 있는 회원가입 실패가 실행되고 또한 통신이 실패했을 때는 이 마지막 줄이 실행되고 로직이 종료됩니다. 이제 이 코드를 저희 파일에 한번 붙여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osservice.dat에 넣을 거고 25번째 줄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살펴보자면 제가 try 안에는 시도하려는 코드를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사용자에게 전달받은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파이어베이스로 전달하는 코드를 호출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내부와 통신하는 거이기 때문에 비동기로 작동돼서 저희가 통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앞에 await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 코드가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 바로 다음 줄이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성공할 때는 onSuccess인 함수가 호출이 되고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exception이라는 파라미터로 나오는데 on 에러의 메시지들을 전달해 줍니다. 참고로 여기 2점 메시지 하고 느낌표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자면 타입이 스트링 물음표로 나와 있어요. 이 값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값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희는 이 비어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를 느낌표로 강제로 없애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강제로 바꿔주어 에러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원가입 요청을 하고 성공할 때는 onSuccess 함수,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한 이유들을 이렇게 오류 메시지로 보여주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저장을 하시고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에 한번 A라고 쓰고 비밀번호도 A라고 하고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이 형식에 맞지 않다고 나오는데 형식에 맞춰서 회원가입을 하면 비밀번호는 6자리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만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비밀번호도 6자리로 하고 이메일도 형식에 맞춰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성공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나온 에러는 제가 이 이메일로 한번 회원가입을 한 적이 있어서 중복돼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회원가입 기능은 완료했는데 이 회원가입했던 유저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아까 콘솔 창 들어오셔서 오센티케이션 들어오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제 가입된 유저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회원가입 기능은 완료됐고 다음은 로그인 기능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현재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코드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OS 서비스의 사인인 함수로 호출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아까 회원가입과 비슷한 코드고 달라진 점은 이 OS 서비스의 사인이 딱 첫 줄만 다릅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main.dat로 놔줍니다. 여기 로그인 버튼 on pressed 부분 중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현재 입력된 값으로 전달해주고 있고 성공 또는 실패 시 스냅바로 이제 화면에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사인인 함수를 구현을 해볼 텐데 이것도 회원가입과 비슷하게 공식 문서를 들어가시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사인인 관련 예제 문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쉽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osservice.dat 파일에 사인인 함수를 찾아서 붙여주겠습니다. 회원가입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메일과 비밀번호의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고 로그인 요청을 보냅니다. 이제 로그인을 시도하는데 이 트라이 안쪽에 있는 sign in with email and password 이게 로그인 요청입니다. 이 함수 또한 비동기이기 때문에 await를 넣어주었고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바로 아래인 성공 함수가 호출됩니다. 근데 회원가입과 다르게 로그인은 notify listeners가 추가됐는데 이거는 로그인에 성공한 경우 비로그인 상태에서 로그인 상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해서 아까 저희가 감싸주었던 컨슈머 위저의 빌드를 호출해 화면을 새로운 화면으로 갱신을 해줍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아까 1, 2, 3, 4, 5, 6으로 했는데 5로 했을 때 안 된다고 뜨고 6으로 만약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성공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 기능을 간단하게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 이 firebase.instance.current 유저가 현재 유저를 조회하는데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너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return을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이거는 현재 유저를 조회하는데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너를 반환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 유저의 이메일 정보를 이 위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ain.dat에 들어와서 아까 컨슈머 만들어줬던 빌더 아래에 파이널 유저는 root 서비스 current 유저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이 유저에는 디스플레이 네임, 이메일, 토큰, 포토 여러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희는 유저 이메일을 사용해 볼 거고 한번 이 위에 유저 이메일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PPT에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내리시다 보면 로그인 해주세요 라고 글이 써져 있는데 여기에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 코드는 커런트 유저를 조회했던 이 유저라는 변수가 만약에 널이면 로그인 해주세요 라고 문장이 나오고 널이 아닐 경우에는 user.email님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이메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유저의 이메일님 안녕하세요라고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로그인된 유저의 정보를 보여주도록 구현을 완료했고 이제는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 주셔서 main.dat에서 로그인 성공 코드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이 코드 아래에 홈페이지로 이동이라는 내비게이터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푸시 리플레이스먼트는 로그인 성공했을 시에 로그인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했을 때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그인된 유저 정보를 불러와서 보여주고 로그인 성공 시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는 이동하지만 이 로그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유저 이메일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아웃 함수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 코드를 복사해서 void signout 함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코드를 살펴보면 이 함수는 비동기 함수이기 때문에 사인아웃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await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로그인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 notify listeners 통해서 화면을 갱신하라고 알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인아웃 함수가 완료되었고 이제 로그아웃 버튼 클릭 시 사인아웃 함수로 호출해줘야 되는데 먼저 main.dat에 들어가서 우선 이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main.dat에 이 onPressed 프린트를 지워주고 여기에 이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컨슈머를 사용 중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회성으로 이 위젯트리 꼭대기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이 context.read 문법을 썼고, 이 코드는 OS 서비스에 접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로그인 했을 때 잘 들어가지고 로그아웃을 눌렀을 때 로그인 해주세요라고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그아웃 기능도 완료를 해보았고, 오늘 수업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홈페이지였던 버킷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위젯과 파이어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일정 관리 서비스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번 달 수업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드랑 PPT는 디스코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